예, 이번 시간에는 17장 하천 생태계의 일부, 하천 생태계의 특성 설명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하천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영어로 스트림 오더라고 하는 용어를 번역을 해서 차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오더는 뭐냐면 지도를 보고 하천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천이 확인이 되면 그것을 1차 하천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차 하천이 2개 모이면 2차 하천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커진 것이죠. 그 다음에 2차 하천이 또 2개가 모이면은 3차 하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수를 붙입니다. 그런데 만일 차수가 낮은 소하천이 합류하면은 그 차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은 2차 하천인데 1차 하천이 합류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2차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하천이 2개 모여야 3차 하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우리나라 큰 하천이면 한 8차 하천 정도 될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 큰 하천은 한 10차 하천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하천이다, 2차 하천이다, 3차 하천이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하천의 크기, 유역의 크기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죠. 하천 생태계를 설명할 때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호수 생태계와 하천 생태계는 어떻게 다른가? 호수 생태계는 정수 생태계라고 부르고 하천 생태계는 유수 생태계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는 영어 학술 용어로는 렌틱 해비텟, 하천은 로틱 해비텟 이렇게 부릅니다. 호수 생태계의 특징은 그 호수 내부에서 생성되는 유기물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물의 1차 생산이 주로 호수 내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 플랑크톤이 1차 소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동물 플랑크톤을 먹는 플랑크톤 식성 어류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플랑크톤 위주의 생태계가 먹이 연쇄가 형성이 되는데, 하천 생태계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이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이 많습니다. 숲속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낙엽이 많이 들어옵니다. 낙엽이 많이 들어오고, 물론 하천 내에서 생성되는 것도 있어요. 하천 내에서는 바닥이 돌인 경우에 부착조류가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부착조류가 또 중요한 먹이의 근원이 되죠. 실제로 유기물의 총량을 보면은 부착조류보다 낙엽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동물의 먹이의 질로 따지면은 낙엽은 질이 좀 떨어집니다. 이미 떨어진 다음에 육상에서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해서 그 가용성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다음에 셀룰로스와 리그닌만 남아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먹이의 질이 좀 떨어져요. 단백질 함량이 낮죠. 그에 비해서 부착조류는 그 돌 표면에 붙어 살면서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셀을 다 먹는 거죠. 그래서 먹이의 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낙엽이 더 많지만 실제로 동물이 먹는 먹이를 보면은 이 부착조류의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해서 부착조류를 이 저서생물이 먹고, 그것을 어류는 이 저서생물, 수소곤충 같은 벌레를 잡아먹는 이런 먹이 연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조류가 중요한 1차 생산자다. 호수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이 주요 1차 생산자다. 하천의 먹이 연쇄를 그림으로 보면은 부착조류를 이러한 그 수소곤충들이 먹고, 수소곤충들을 저서 무척추동물 또는 저서 대형 무척추동물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은 이런 무척추 동물들을 먹습니다. 물론 부착조류를 직접 먹는 물고기도 있어요. 은어 같은 물고기는 이 부착조류를 직접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거기에 사는 벌레를 먹는 것이 더 먹이의 질이 좋기 때문에 많은 어류들이 이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큰 어류들은 이런 작은 어류를 잡아먹는 이런 먹이 연쇄를 가집니다.
하천 생태계에서는 이 부착조류가 중요한 1차 생산자인데 부착조류의 그 양은 계절적으로 변동이 큽니다. 부착조류가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얼마나 사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첫 번째 하상 기질, 영어로 substrate라고 하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면 하천 바닥의 바닥을 말합니다. 바닥의 재료지요. 하상 재료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갈이냐, 모래냐, 바위냐 하는 거죠. 모래나 뻘인 경우에는 모래는 이게 비가 오거나 물이 흐르면서 계속 구릅니다. 굴러가기 때문에 부착조류가 붙어 살다 보면 굴러가면서 뒤집어지고 떨어지고 하죠. 그래서 이 자갈인 경우에 훨씬 더 붙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나 뻘인 경우보다. 그 다음에 유속은 적당하면은 부착조류가 많이 삽니다. 유속이 너무 느리면 영양염류가 공급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플랑크톤 같으면 떠돌아다니면서 물속에 있는 영양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데 부착조류는 고착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자기 세포 주변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고갈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물이 들어와서 흘러가야 또 영양소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유속이 있어야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성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속이 또 너무 빨라지면 그 초속 30cm 이상 이런 식으로 빨라지면은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부착조류 중에 녹조류 같은 것은 좀 질긴 편이어서 그래도 좀 견디는데 규조류, 남조류 이런 것들은 잘 떨어져 나갑니다. 또 모래나 비가 와서 유속이 빨라지면 모래나 뻘 같은 그 세디멘트들이 이제 떠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돌을 치면은 돌 표면에 있는 부착조류를 다 깎아냅니다. 그래서 유속이 너무 빨라지면은 부착조류가 또 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름에 홍수가 지고 나면은 이 유속이 빨라지고 흙탕물이 내려와서 부착조류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부착조류뿐 아니라 거기에 사는 수소곤충도 다 떠내려가서 하루로 떠내려가서 죽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영양염류의 농도, 이거는 당연히 그 조류의 성장을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죠.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착조류도 이 영양염류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인이죠. 인이 제한 영양소인데 인이 얼마가 있느냐가 그 부착조류의 성장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하수가 유입한다든지 또는 축산 분뇨, 축산 폐수 같은 것들이 유입이 되면 부착조류가 대량 증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수소곤충의 섭식, 동물의 섭식도 중요한 그 요인이 됩니다. 부착조류를 보면은 겨울에 오히려 많이 자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겨울에 성장이 빨리 돼서가 아니라 겨울에 수온이 낮아서 성장은 느리지만 그것을 뜯어먹는 동물이 적습니다. 동물이 거의 없거나 동물의 섭식 활동이 아주 적어지기 때문에 증식이 많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수소곤충이 많이 번식하면은 그 돌 표면을 보면은 이 동물들이 올라와서 뜯어먹은 자리가 이렇게 얼룩얼룩 부착조류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 동물의 그레이징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게 계절적으로 큰 그 변동 요인이 된다는 거죠. 부착조류를 먹는 그 1차 소비자는 대부분이 이러한 저서 대형 무척추 동물입니다. 종류도 아주 다양하죠. 파일럼으로 봐도 연체동물, 갑각류, 곤충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다양한 그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의 대형 무척추 동물을 먹이를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분류학적인 분류가 아니라 섭식 기능으로 나누어 주는 분류죠. 섭식 기능으로. 제일 먼저 슈레더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번역을 써는 무리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써는 무리 또는 뜯어먹는 무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슈레더라는 말은 종이 같은 것을 찢어내고 낙엽을 찢어내는 것을 말하죠. 먹이가 주로 뭐냐면 낙엽입니다.
낙엽을 뜯어 먹는 거죠. 근데 낙엽 자체는 별로 영양 가치가 없는데 낙엽 표면에 곰팡이가 번식을 하면 곰팡이가 증식하면서 물속에 있는 그 나이트레이트 같은 질소를 흡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그 나무를 먹지는 못하지만 나무에서 버섯을 곰팡이를 키워서 그 버섯을 먹죠. 그와 똑같이 수중에서도 곰팡이가 번식하면 그 낙엽이 먹이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이제 그것을 뜯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곰팡이는 소화 흡수하고 낙엽은 소화도 잘 안 되니까 다시 배설됩니다. 조금 잘게 쪼개져 가지고 그런 그 강도래, 날도래 이런 것들이 뜯어 먹어서 하천의 계곡에 가 보면은 낙엽이 물속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그 낙엽을 들어보면은 잎맥만 남아 있어요. 잎 살 부분은 뜯어 먹은 거죠. 연한 부분은 뜯어 먹고 잎맥은 너무 단단하니까 못 뜯어 먹어서 그물처럼 이렇게 망사처럼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먹는 동물이 이 슈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하류로 내려가면은 좀 잘게 부스러진 유기쇄설물들을, 데트라이터스들을 먹습니다. 근데 잘게 쪼개진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슈레더들이 자꾸 쪼갠 거죠. 슈레더들이 쪼개서 먹고 배설한 것들이 잘게 쪼개져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잡아먹는 것보다는 이런 그 필터를 가지고 여과해서 먹는 거죠. 그런 것을 필터 피더라고 부릅니다. 보통 물벼룩, 뭐 하루살이 이런 것들 보면은 몸에 그런 필터링 할 수 있는 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잘게 쪼개진 유기물들을 걸러서 먹는 거죠. 또 유속이 좀 더 느린 데 가면은 하천 바닥에 유기쇄설물이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가라앉아 있는 것을 이제 주워 먹는 거죠. 이 깔따구 종류들의 유생을 보면은 이 뻘 속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밖으로 나와서 그 뻘 표면에 있는 유기물들을 이렇게 먹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레이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레이저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레이즈라는 말은 1차 소비자가 1차 생산자를 먹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풀을 뜯어 먹는 것을 그레이즈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을 그레이즈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돌 표면에 있는 부착조류를 긁어 먹는다. 스크레이프라는 뜻은 표면을 긁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슬기 같은 걸 보면은 배 아래쪽에 긁는 이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착조류를 돌 표면을 긁어서 먹죠. 그래서 스크레이퍼라고 하고 그레이저라는 것은 이 초식 동물이 1차 생산자를 먹는 그런 행위를 그레이즈라고 생태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포식자 프레데이터가 있습니다. 프레데이터는 좀 큰 동물이죠. 그래서 작은 물벌레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종류입니다. 잠자리, 유충, 물장군 뭐 이런 것들은 작은 물고기도 막 먹고 올챙이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잡아먹는 포식자물이 그 프레데이터. 이렇게 해서 슈레더, 컬렉터, 스크레이퍼, 프레데이터 이런 용어들은 그 먹이를 먹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용어들인데 하천 생태계를 설명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수서 곤충들 또는 저서 무척추 동물을 사진을 좀 몇 개 보면은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그 나뭇잎, 낙엽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대롱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집을 만들어 살기도 하고, 대부분 물속에 유생으로 살다가 성체가 되면 이렇게 그 날개를 가진 모양의 벌레가 되고 날아다니면서 우하에서 번식을 하고 교미를 해서 번식을 하고 알을 물에다 또 낳고 그런 그 세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도래라고 하는 종류는 몸은 이렇게 좀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롱으로 모래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 모래로 아주 현미경으로 보면은 빈틈없이 모래를 잘 붙여서 대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먹이를 먹을 때는 몸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밖에서
그 부착조류 같은 것을 긁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이럽니다. 또 엽새우라고 하는 종류는 엠피포드라고 하는데 이 갑각류 중에서 엠피포드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이 몸이 약간 이렇게 둥글게 돼 있고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어서 아마 엽새우라는 이름이 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 낙엽들을 잘 뜯어 먹습니다. 산 계곡에 아주 그 산간에 있는 낙엽이 있는 맑은 물 그런 데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류에 좀 오염된 곳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엽새우는 대체로 그 청정 계곡 하천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엽새우가 있다고 하면은 아주 청정한 깨끗한 물이다. 그리고 물론 뭐 물고기도 없는 그런 아주 그 작은 하천으로 해서 사는 거죠. 물고기들이 발견하면은 뭐 다 잡아먹을 테니까. 그래서 그 하천 중에 아주 최상류의 물이 아주 얕게 조금 흐르는데 낙엽이 잔뜩 쌓여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이제 이걸 뜯어먹고 사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소 동물들이 사는데 그 하천에서 보면은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유속이 이제 점점 느려지죠. 그 다음에 이 먹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류에는 낙엽이 주된 먹이가 되는데 조금 내려가서 하천이 약간 오픈이 되면은 부착조류가 살기 시작합니다. 최상류에는 부착조류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가려서 햇빛이 별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최상류로 가면은 부착조류도 없는데 조금 내려와서 이제 하천이 오픈되고 햇빛을 받기 시작하면은 부착조류가 많이 삽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유속이 느려지면은 그때는 이제 플랑크톤도 많이 살지요. 그래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이 먹이가 달라집니다. 낙엽, 부착조류, 플랑크톤 이렇게 먹이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사는 동물도 상류에는 낙엽을 먹는 슈레더, 중류에는 부착조류를 먹는 스크래퍼, 또 하류에 가면은 이 작은 유기물 플랑크톤 이런 것들을 먹는 컬렉터, 필터 피더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또 변화하는 그레이디언트를 가진다. 그러니까 어느 하천을 조사하면은 그 하천에 사는 생물이 무엇다라고 말하려면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다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상류냐, 중류냐, 하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그 River Continuum Concept라고 부릅니다. River Continuum Concept. 그래서 번역을 하천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천의 연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티뉴엄을 직역하니까 연속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연속되어 있다는 의미보다는 종적인 변이를 가지고 있다. 종적인 변이를 가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보고 이걸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은 연속성이라기보다는 하천의 종적 변이, 종방향으로의 어떤 생태계의 변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1차 생산자가 달라지면서 거기에 사는 1차 소비자도 달라지죠. 무척추 동물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그것을 먹고 사는 물고기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은 상류에서는 그런 물벌레를 잡아먹는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하류로 갈수록 컬렉터 같은 그런 그 바닥에 있는 유기물이라든가 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 늘어납니다. 상류에는 벌레를 잘 잡아먹는 충식성 어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하천의 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수질의 변동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수질의 변동이 매우 크다. 특히 비가 오면은 유속이 달라지면서 유속이 증가하면서 수질이 아주 급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동하는 그 물질을 보면은 용존 물질이냐 입자상 물질이냐에 따라서 강우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용존 물질은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큰 변동이 없어요. 강우시에 뭐 약간 농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트레이트 같은 거, 질산이온 이런 것은
침전이 안 되는, 토양에 흡착이 안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거기에 다 녹아서 그대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 농도가 뚝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죠. 그런데 DOC, 용존 유기물의 경우는 그 토양의 농작물 이런 데서 좀 낙엽 이런 데서 좀 유출된 게 나와요. 그러니까 토양 속에 스며들어가 있던 얕은 지하수, 천층 지하수가 밀려 나오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고 원래 있던 지하수는 밀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이트레이트나 DOC도 농경 지역에서는 조금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뿌려준 비료, 퇴비 이런 영향으로. 뭐 그렇지만 이 용존 물질은 강우가 오더라도 증가해봐야 뭐 한 2배 정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 입자상 물질에 비해서. 그런데 입자상 물질은 비가 오면은 농도가 수십 배로 증가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어떤 물질들이냐 하면은 클레이, 그 세디멘트죠. 또 드브레이라고 부르는 낙엽이 잘게 부스러진 조각들, 설악산이나 뭐 이런 그 아주 청정한 하천, 잘 보존된 산림에서도 비가 오면은 아주 혼탁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갈색을 띠는 혼탁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 물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면은 토사가 없어요. 토사는 거의 없는데 대부분이 낙엽 부스러기입니다. 낙엽이 잘게 부스러진 것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곤충에 의해서 부스러진 것들이 있다가 비에 떠내려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드브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입자상 물질이죠. 그러니까 유기물을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인 입자인데, 요거는 클레이는 무기물이고, 그 인을 분석할 때 보면은 particulate organic phosphoru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이 굉장히 중요한 수질 지표이기 때문에 인을 많이 측정하는데, 이 입자상 유기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드브리라든가 또는 농경지에 뿌려준 퇴비, 이런 것들이 POP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비 오는 날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SS라는 것은 이 클레이하고 드브리를 합친 거죠. 그 다음에 POC라는 항목도 Particulate Organic Carbon, 유기물 중에서 이제 Particulate Form으로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입자상 물질은 비가 올 때 농도가 보통 10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또 그 오염원의 소스가 점오염원이냐 비점오염원이냐에 따라서도 이 비에 대한, 강우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도시 하천에서 하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도시 하천에서는 비가 오면은 맑은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도시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좀 희석하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가 올 때 수질이 좀 개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의 하천은 비가 오는 날 그 산림에서 나오는 드브리 또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드브리, 클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수질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의 이 수질은 비가 올 때 측정했느냐, 또 비도 뭐 초기에 측정했느냐, 비가 내린 후기에 측정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수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대부분 그 입자상 물질이 초기에 많이 유출됩니다. 그런 것을 그 하천 수질에서는 First Flush Effect라고 불러요. 플러쉬라는 말은 그 물이 유출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강우 초기에 유출된다 그래서 초기 강우 유출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비가 내린 초기에 아주 수질이 악화되는 입자상 물질이 많이 유출돼서 유량의 피크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게 이 부유물질의 피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비가 한참 내리고 나면은 좀 맑은 물이 내려가죠. 다 씻겨 내려갔으니까. 이것이 그 소양강의 한 지류에서 측정한 것인데, 유량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비가 와서 유량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때 이 SS 보면은 이 초기에 유량의 피크는 여기인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 피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초기 강우에 내릴 때 SS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인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인이 그 파티큘릿 포스포러스가 상당히 증가해가지고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에 비해서 뭐 나이트레이트 이런 거는 좀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DOC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예. 이 SS나 파티큘릿 머티리얼의 증가 폭에 비하면 훨씬 작죠. 또 도시 하천에서도 도시 지표 유출수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 도로 표면에 있는 오염물들이 다 씻겨 내려가죠. 그래서 굉장히 오염된 물들이 내려갑니다. 오히려 하수보다도 더 오염도가 높은 물들이 유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스트 플러시 이펙트는 이 비점 오염원에서 유출이 될 때 강우시의 유량과 수질이 이렇게 그 변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질이 이렇게 변동하기 때문에 유량도 변동하고, 그래서 하천의 수질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간격으로 또는 2시간 간격으로 측정해서 평균한다고 해서 그게 수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양호로 들어가는 소양강의 이제 수질을 측정한다. 그 소양강에 들어가는 인부하량을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올 때 유량이 크죠. 그러면 거기다가 수질에다가 유량을 곱해야 됩니다. 유량을 곱해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갈수기에 물이 조금 들어갈 때는 수질이 뭐 좋건 나쁘건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데, 비 오는 날 많은 양이 물이 들어갈 때 그 수질이 이제 소양호의 수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을 평가할 때와 바다로 바로 흘러나가는 하천을 평가할 때 그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천의 수질이 또 시간에 따라 변동하고 막 이래서 하천의 수질을 어떻게 많이 평가하느냐면 유량 가중 평균 농도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댐으로 하천이 흘러 들어갈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뭐 그냥 바다로 흘러나가는 경우에는 유량 가중을 하지 않고 시간 가중으로 합니다. 그냥 시간이 중요하니까 일정 시간 간격으로 측정해서 평균하면 되는데, 호수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유량을 곱해가지고 시간 단위로 보통 그 조사를 뭐 1시간 간격, 2시간 간격, 3시간 간격 이런 좁은 간격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유량이 확 늘었다가 다 줄어들 때까지 한 10번 정도를 조사해가지고 유량과 수질을 곱해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전체 유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하천 수질이 그 대표치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 생태계의 그 특징에서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가, 그것들을 좀 열거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 유기물 오염, 하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수에 의한 오염이 BOD가 증가해서 DO가 감소하는 현상. 사실 요거는 좀 후진국형 수질 오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막 버리는 경우에 이 유기물 오염이 중요한 오염 현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 1980년대 때는 하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게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아직 뭐 일부 그 도시 하천에서 비가 오면은 BOD가 증가하고 DO 감소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류의 부영양화. 이 상류 하천에서는 그 부영양화로 인해서 부착조류가 과다 번식하는 이 현상에 의해서 하천 생태계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동물 생태계의 다양성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죠. 하류에서는 그 부영양화가 일어나서 식물 플랑크톤이 과다 번식하고 녹조 현상이 생기는, 우리나라 지금 4대강 하류에서는 지금 다 일어납니다. 부영양화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그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 또 탁수가 발생하고 모래가 퇴적돼서 그 동물 그 다양성을 낮추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좀 규모는 작은 규모로 일어나지만 유해물질 오염, 예를 들면은 농약을 버렸다든지 그래서 농약통을 버렸는데 그 남은 농약이 물에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유해물질 오염이 국지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요인으로
제방과 보호,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하천에서 아주 거의 대부분의 하천이 지금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뭐 수만 개 있습니다. 3만 5천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천 생태계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